오늘 보면 발표 주제가 3개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토론문자분도 3분이 있고 그래갖고, 아무튼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우선 첫 번째 발표 자료부터 이렇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근무하는 허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농어농수 해기수량 산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게 제목은 그창하게 개선 방안이지만 사실 개선 방안이라기보다는 저희 농업센터에서 농어농수 해기수량 어떤 그런 산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소개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럼 농업용수의 해기율을 평가하는 방법을 고도화하고 이런 것들이 꼭 비단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마찬가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다들 같이 각각의 사이트에서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합물관리 시대에 이런 회기 수량 이런 것도 이제 산정 방법 고도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용수 이용하는 어떤 공급 체계를 좀 고도화하거나 효율화하는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 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먼저 이제 발표 순서는 통합물관리하고 농업용수 해기율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농업용수 해기율 산정 한계점, 사례, 그다음에 해기율 평가 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농업용수 공급시설 현대화의 어떤 중요성, 이렇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업 사이트다 보니까 농업용수 쪽에서는 요 통합물관리를 주도해서 이제 한 건 아니지만, 저희 농업용수 파트에서 바라보고 있는 통합물관리에 대한 시각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보는 통합물관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합물관리라는 이 개념이 결국은 글로 쓰여져 있는 게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다. 그런데 거기 보면 통합물관리라는 거를 수질, 수량, 수생태, 땅 밑에 있는 물, 땅 위에 있는 물, 생공동한, 하천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렇게 다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자라는 이야기를 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크게 물 이용적인 관점, 강호 홍수 안전, 환경, 거버넌스 이런 카테고리로 글로 적어 놓은 게 이제 통합물관리인 것 같다. 근데 저 바닥에는 이제 개발보다는 관리 쪽, 그다음에 건전한 물 순환 쪽, 그다음에 물 관리는 유역 단위로 이제 하겠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글로 쓰여져 있고, 그게 이제 통합물관리를 풀어놓은 거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여기 이제 1차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결국은 고정된 하나의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해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업데이트되고 할 건데, 농업 사이트에서 쳐다보는 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수량보다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수질이나 수생태, 환경용수, 하천,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도 작년에 수립이 됐고, 그 이행계획도 작년에 이제 수립이 다 됐습니다. 이행계획까지. 거기 보면 이제 많은 계획들이 이제 농업용수를 가지고 환경용수로,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이렇게 좀 예율수량을 쓰자. 그런 계획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율수량을 가지고 이제 다용도로 활용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배들은 과정에서 이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이제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척을 늘상 이루어오고, 물론 국가수자원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도 개척이 필요했지만,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요 물을 팔고 그 돈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개척이 이루어져 왔고,
또 농업용수는 그렇지 않았고 또 그동안에 농업용수라는 하나의 자원을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원으로만 봐오다가 어느 날 통합물 관리가 이루어졌고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제가 뭐 돈도 안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농업용수라는 게 너무 이 자연에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수로 시스템, 공급체계 시스템이 관수로로 되어 있지 않고 개수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우량의 많고 적음에 다 아주 큰 영향을 받고 또 이 면적이 전국에 얼마나 넓습니까? 이 넓은 면적에 또 시설들은 다 소규모 시설들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농업용수로 하나의 이제 뭐 다양한 농업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할이나 기능이 있지만 농업 생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통합무가 시대가 되면서 하천 유지 유량을 뺀 나머지 생공농을 보니까 농업용수 63%나 쓰고 있는데 이 값이 이제 계량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회귀되는 양은 이제 얼마나 될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농업용수 회귀율의 산정의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회귀율의 개념은 다 아시다시피 농업용 저수지나 양수장에서 이제 수로를 통해서 논에 공급하고 바로 이제 지표를 통해서 배수로로 다시 하천으로 되는 이게 신속 회귀량하고 또 논 밑으로 이제 침투가 됐다가 또 다시 유출되는 지연 회기수량 두 개의 합이 이제 회기수량이라고 농업 회기수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주 회기율 산정이 농업용수에서는 뭐 외적인 요인을 떠나서 자연이나 이런 요인을 떠나서 이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회계되는 이 체계 시스템 자체가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뭐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면 이게 논으로 들어가서 논의 작물 생육에 쓰이기도 하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주 정발 산량이 양이 많습니다. 많이 정발되고 또 쓰고 나서 남은 물들이 배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회귀가 되는 이렇게 이제 신속 회귀 수량이 있고 또 때로는 이 물들이 논으로 100%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제 하천으로 방류되는 이런 무효 방류량도 있고 또 논에 들어갔다가 논 밑으로 땅 속으로 침투가 돼가지고 천천히 이제 회귀되는 지연 회귀량도 있고 또 여기서 나왔던 물들이 다시 또 중간에 다음 하류구에서 다시 또 재치수를 보나 양수장에서 다시 치수를 해서 다시 논에다가 집어넣는 아주 시스템이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걸 산정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자연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지구라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뭐 강원도의 흥업지구를 예를 드는 건데 뭐 이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요 면적에다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하천으로 회귀가 되는지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대표지구가 존재하지 않고 또 이 한 사이클이 농업용수의 회귀수라는 이 한 사이클은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1년 단위입니다. 이게 1년 단위로 돌아오는 한 사이클이 나중에 어떤 매년 관찰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유의미한 그걸 가지려면 한 30년 개척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들 정도로 아주 이게 회귀율 산정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 단일 시설 요 하나에 대해서 회귀율을 산정한 거랑 아까 전에 재이용량, 반복 이용량 이걸 다 고려한 저 밑에 말단의 유역 전체에서 회귀율을 산정한 거랑 어디서 회귀율 산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회귀율 값이 또 많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가 수자원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농업용수의 이용량도 많고 그 회귀율 값을 회귀율을 몇 %로 줄 거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국가 수자원 전체 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정확하게 개천대 값이었으니까 일률적으로 이제 35%를 100을 공급하면 35%가 하천으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이나 시기하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 값을 적용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또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뭐 필지 단위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설 단위나 또 소규모 범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각각의 결과값들이 아주 편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값을 이게 유역의 대표 해결이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실정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도 마찬가지고 해결 연구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표현을 하기를 해결 산정하는 걸 신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이제 해결의 이제 평가 방법을 이제 고도화해야 된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35%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그렇다 이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왜 이제 해결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어서 중요하다. 크게 이제 먼저 왜 해결이 이제 국가수자원 계획에서 중요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결뿐만 아니라 공급량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하천수 사용 허가량을 산정하는 이제 관점에서는 지금 일괄적으로 35%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40%나 20% 이렇게 막 변동이 생기면 하천수 사용 허가해주는 사람이나 하천수를 가지고 물을 취소하는 사람이나 이게 아주 이해관계가 이게 복잡할 거다, 다양할 것 같다. 그래서 해결 산정 이게 아주 국가수자원 계획 수립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나. 또 한 가지 이제 물수지 분석 관점에서는 이제 이번에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 지역의 물수지 분석을 할 때 썼던 이제 K 모드심을 보면 농업용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을 해서 하류 논에 물을 쓰고 하천으로 회계되는 거를 이제 모의를 할 때 모델링을 하고 모의를 할 때 농업용 저수지에 100을 흘려보내고 하류 논에서 65를 쓰고 하천으로 35가 된다고 이렇게 모델링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순물 소모량이라는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어차피 논에는 65만 쓰여지고 35는 이제 하천으로 가니 아예 저수지 처음부터 65만 흘려보내고 하천으로 하나도 안 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그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저수지에서는 실제로 100을 계속 흘려보내가지고 수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요 물수지 분석 모델에서는 65만 이래 내려간 걸로 되니까 그 실제 물 부족량보다 요 물수지 분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소하게 평가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게 35냐, 40이냐, 뭐 50이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그게 이제 물수지 분석 관점에서 이야기고, 나머지는 하천 유지 유량 관점에서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는 농업용수의 예유수량을 찾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양한 용도로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이제 계측을 해서 적정 예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 그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이렇게 이런 거를 헌법의 한 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우리나라 존립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그 한 조항을 넣어놨는데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 그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 국토에 있어서 농지를 유지를 하고 농지가 농사 짓는 사람만이 사고 팔 수 있게끔을 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많이 제한 두고 있는데, 거기에 농지라는 거는 결국은 물이 가야 그게 농지인데 과연 물이 없는 수리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농지가 그게 농지인가? 그 이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거 오히려 위배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농업용수에 농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은 와야 된다. 그거를 농지하고 수리권하고 분리하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나? 라고, 농업에 대한 수리권을 저희 공사나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농업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수리권에 대해서 이런 예유수량을 타용도로 활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헌법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농업인의 이해와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제 한 세 가지 관점에서 해결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그 공사에서 회귀율 평가 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적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특정 유역을 테스트 베드로 정해가지고 그 테스트 베드에서 유입량부터 사용량, 공급량, 이용, 회귀율, 회기량까지 전 물순환 전 주기에 대한 개척 테스트 베드 사이트를 이제 올해부터 운영해서 이제 회귀율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단에서는 농업용수를 이제 개별 시설별 단위가 아니고 유역 단위의 어떤 물수지 모델을 개발해서 그 안에서 회귀율을 모델로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 회귀율 산정 모델을 지금은 35%가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쓰고 있는데 적어도 조금 더 고도화해가지고 뭐 한강은 몇 프로, 금강유역은 몇 프로, 영산강유역 이렇게 유역 단위로 약간 세분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권역으로 더 세분화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한 모델을 좀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올해부터 3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저희 공사가 논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수로 길이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구 4바퀴를 둘러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값들이 그 수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좌표가 디지털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 작년에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 그 자료를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느 수원공에서 어디로 흘러가서 논에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디지털화 작업을 했고요.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그 XY 값뿐만 아니라 Z 값까지 이제 Z 값까지 넣고 수로의 사이즈 규모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디지털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이제 또 회귀율하고 또 연관된 수문학적인 분석이 아니고 수리학적인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씩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물론 환경부에서도 지금 같이 저희 영산강 유역을 통해서 지금 회귀율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저희가 테스트 베드 운영인데요.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특정 사이트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척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제 자료를 이제 DB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수구역 단위의 이제 지표수, 지하수가 연계된 회기수 수량하고 수질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역 물수지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지금 국가 물수지 뭐 분석에서는 아까 전에 이제 65만 흘려보내고 논에 65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회계되는 양은 하나도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저수지별로 100에서 55만 쓰여지고 45가 회계되기도 하는 이런 단일 개념을 넘어서 이제 유역별로 얘가 뭐 100을 흘려보내면 뭐 50을 쓰고 50이 회계되면 다시 얘가 또 다시 또 이쪽으로 반복 이용되고 이런 유역 단위의 물수지 모델을 개발하면서 이제 회계율을 좀 모델적으로 고도화하려고 하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 다음 발표하실 임경재 교수님하고 같이 저희 단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농업용수 회계율 산정 모델을 개발하자. 기존 뭐 테스트 베드 모델 개발해가지고 테스트 베드 연계해서 모형을 이렇게 개발한 거를 검증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지금은 한 개 우리나라 전체 5%인데 어떻게 대권역, 중권역, 그 다음에 4대 유역 어떻게 이렇게 좀 회계율을 세분화해서 접근할 건지 중장기 로드맵까지 구축하는 연구를 이제 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방금 용배수 개통도를 저희가 이제 디지털화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작업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게 지금은 요 유역 면적에 요 저수지에서 들어오는 이제 설계값, 유입되는 유량을 이 해당하는 유역 이제 수해 면적에다가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문학적인 분석을 이제 그동안 해왔는데 지금 이 수해 면적의 수로들이 다 디지털화로 구축이 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수리학적으로 물을 흘려보냈을 때 물이 얼마나 흘러가고 얼마나 사용이 되고
얼마나 하천으로 회귀되는가를 이제 전국에 500만 톤 이상 저수지가 74개가 있는데 고개를 이제 개척하고 모델링하고 섞어서 내년부터 한 3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74개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면 그래도 개척하고 모델하고 같이 섞여지다 보면 제법 그래도 유역별로 좀 특성이 고려된 값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도 한 4가지 정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농업용수의 예외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찾아보자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 일어난 일인데 결국은 또 그거랑 그 어떤 계산 더하기 빼기 하는 값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급 체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공급 시설의 이제 현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그 체계, 기본계획서 체계에 있는 그대로를 실은 겁니다. 이제 샘플식으로 그 우리가 지금 농용수는 개수로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논이 이렇게 경지 면적이 타 용도로 바뀌었을 때 농용수를 공급하는 양이 어떻게 되느냐 해보니까 논이 면적은 15%가 줄어들어도 용수 공급량은 15%가 안 줄어들더라. 비례적으로 줄어들지가 않더라. 왜? 이 계거라는 특성의 한계이기 때문에 말단부까지 물을 공급을 하면 수위를 높여서 끝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무리 타 용도로 농지가 전환이 되더라도 물 사용량은 그렇게 비례적으로 줄어들지 않더라. 그러면 이렇게 물 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용수 공급 체계를 효율화하고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문구까지 그대로 이제 지금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서글픈 게 이제 뭐 회규를 이야기하다가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내용들을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책에 실어야 할 정도로 타 분야에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구나, 낮구나 아주. 그래서 우리도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쪽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수자원 파트에 자주 참여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농업용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가 미리미리 소통이 돼야 나중에 이상한 계획이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공급시설 현대화의 중요성이 이야기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지금 우리 뭐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5,000년의 역사 중에서 쌀밥을 이렇게 다 같이 여유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불과 3, 4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전에는 쌀밥 먹지 못했지 않냐, 다들. 국가의 왕의 입장에서는 그 쌀밥을 국민들한테 먹이는 게 최대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해방 이후 우리가 전국에 비행기 타고 가보시면 이런 농지 이런 시설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산 아니면 도시 아니면 거의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농지가 이제 개간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1990년 후반에 이제 이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랬지만 그 앞에 선배님들이 이제 요거를 만들던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잘 못 살았던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최대 화두는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최대한 빨리 쌀이 나올 수 있도록 농지를 만들자라는 그 목표를 보고 이렇게 이제 최소 비용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경지정리를 하고 옛날에는 뭐 천수답이었고 그다음에 경지정리도 하고 많이 농용수도 공급되고 했지만 그것들이 벌써 또 지금 한 몇십 년 흘러가지고 또 엄청나게 지금 노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설들을 이제는 좀 스마트한 시설로 재구축해서 농용수 관리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 이 통합관리 시대가 이 이야기되는 뭐 효율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는 효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저수지에서
저기가 아무리 멀어도 이 저수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까지 물만 가면 되는 개발의 시대의 산물이었지. 효율을 따지면 여기 저수지를 잇고 저 멀리 농지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물을 가두는 관리하기 좋은 소규모 댐들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큰 놈 한 놈이 작은 놈까지 두루룩 주놓고 거기서 또 바로바로 미기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시설들은 그렇지 않았다. 개발 위주의 시설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고도화하는데 고도화할 때 좀 스마트하게 하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단에서는 이제 마무리 이야기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노력들을 농업 사이트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농업 분야 아니라 생공용수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사이트에서 하고 계시고, 그 생공농 다 그런 좀 개척이나 이런 정량화하는데 고도화가 필요하고, 저희는 이제 통합물갈이 시대가 이렇든 저렇든 통합물갈이 시대 됐기 때문에 지금 2030년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저희 농업용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미래상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 한 방향을 보고 갈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크게 한 4개 카테고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통합물갈이 시대 농업용수가 이제 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딱 5분 더 쓰셨습니다. 아무튼 다음 발표하실 분은 좀 감안해갖고 좀 줄여주셨으면 좋고요. 다음은 저희 맹승진 교수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맹순진입니다. 저도 지금 뒤에 앉아서 앞에 허 부장님 발표자를 보면서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아니 PPT 템플릿이 왜 똑같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통하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 똑같은 템플릿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지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 부장님 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용수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 아니냐라고 하는 정도의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보면 미국 그 합참 의장인 마틴 템프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뭐 시진핑하고 푸틴이 보는 앞에서 미국을 이기려면 신을 이기고 오라.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이렇게 인터넷에 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알고자 하는 자는 신을 이기고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에 이 지금 세 개의 그 발표 주제의 키워드가 또 회기더라고요. 회기수, 회기율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할 거는 계측을 통한 이제 회기수 산정 방안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력이 참 제가 생각해도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학부는 이제 농공학을 하면서도 실제 졸업하고 일은 수공 가서 생공용수 하다가 또 다시 또 이제 학교로 또 왔고, 그러면서 스마트 워터 그리드 뭐 연구단, 그 다음에 뭐 차세대 홍수 방어 뭐 연구단 하면서 뭐 이치수 쪽으로 주로 이제 하천 쪽의 일을 계속 하다가 불과 이 농업용수와 관련된 이쪽 일을 한 게 2015년 정도부터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 이제 원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 회기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농어촌공사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환경부의 입장도 이해가 또 되고, 그 다음에 이 회기수는 지자체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행안부에 있는 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이 농업용 저수지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회기수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입장도 또 이해가 되고, 그래서 지금 발표 자료에는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것도 사진도 있고, 지자체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 재난연에서 했던 자료도 들어가 있고, 또 일반 환경부의 입장에서 또 나오는 그림도 들어가 있고, 이게 막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계측과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통합 물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미완의 통합 물갈이입니다. 이게 앞에 이제 수식어가 하나 붙긴 했는데, 지금 뭐 2018년부터 통합 물갈이 체계로 지금 들어왔다고는 해도 늘 농업용수와 지자체의 농업용수가 빠져 있고 또 재해도 빠져 있죠. 그래서 미완의 통합 물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물관리위원회도 그렇고 뭐 4개 유형 물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이제 2기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보다는 이제 2기 때 오면 요게 뭐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공용수의 그 수질 수생태는 이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뭐 여기 행안부도 또 있습니다만 일단 주가 여기고요. 재해는 이제 행안부고, 그래서 이제 미완의 통합 물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통합 물갈이 측에서 농업용수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다양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표준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또 이제 시범지구를 저희가 선정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강화도 다녀보고 뭐 신안군도 가보고 또 뭐 안면도도 가보고 주로 이제 그 서부 지역의 가문 지역을 막 다니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표준화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농업인들 보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물을, 저는 이제 예전에 보면 강화도에 농업용 사용하는 걸 보니까 이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을 흘러내려 보내고 유말이나 말단부에서 다시 그걸 펌핑해서 위로 올려서 다시 쓰고 하더라고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쭉 있는데 누군가가 물컵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먹고 다시 뱉고 그걸 옆에 사람 주고 다시 그걸 먹고 뱉고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6번 쓰는 거다.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쟤는 뭐냐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금을 가지고 그 쌀을 우리가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강화도 쌀을 내가 먹어야 되나? 라는 이제 약간 그런 좀 현실적인 또 현타가 좀 이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더라. 그리고 농업인들도 굉장히 힘들더라. 이게 뭐 힘들다는 게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통제 불능인 조직이 저는 세 부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회의원은 뭐 당연한 건가 그건 빼고 그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 교수 집단 통제 불능입니다. 도저히 통제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ROTC 2년차 여기도 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농업인. 정말 모으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뭐 좀 얘기하려고 다가가면 뭔가 키워드가 자기랑 안 맞으면 그냥 다 하고 그냥 더 이상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뭐 전화를 하면은 전화도 잘 안 돼요. 제가 작년에 어떤 분한테, 어떤 이장님한테 한번 가가지고 뭘 한 적이 있으면 일요일날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걔가 막 짖으니까 나오시더라고. 제가 전화할 때는 전화 통화가 잘 안 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에, 나는 걔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또 생각을 잠깐 또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통합물관리 체계에서 농업용수 관리 어려움들을 지금, 뭐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업용수 회계율은 35%를 부여하고 있다고 아까 요 앞에 허 부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35%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는 완전 일률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도 물수지 분석할 때도 농업용수 회계율은 35%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서 줬어요. 근데 실제로 얘가 35%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있는 홍수통제소에서는 수리권의 신규 수자원에 대해서 허가권을 주려고 하는데 얘가 늘 물음표인 거예요. 얘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물이 남는데 얘 기준으로 하면은 허가할 물은 있는 것 같은데 얘를 봤더니 허가할 물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용수 개통도의 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 개통도를 쭉 보시면 유역 단위의 회기수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게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용수 체계도를 예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하지만 굉장히 나름 상세하게 이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에서 물을 얼만큼 쓰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알려면 얘를 해야 되는데 얘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원공별 용수 개통도도 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혜구역을 또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용수 개통도를 그리고 수해 구역에 대한 것을 명확히 파악을 해서 어떤 물수지 분석을 할 때 여기 뭐 들녘 단위의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는 요런 주수원공이 있으면 얘가 수해 면적이 100헥타면 100헥타 다 물을 먹인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감당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요 사이사이에 보조 수원공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얘는 물수지 분석할 때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는 얘가 받는 하중이라보다 부족량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고려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자.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의 실과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들녘 단위 분석에서는 주수원공과 보조수원공의 부속시설의 이제 네트워크를 연계를 해서 분석을 하자라고 지금 하는 게 최종 그 들녘 단위 분석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또 보면 물수지 분석할 때 결국은 사용량도 되지만 회귀율도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공용수의 회귀율은 우리가 보통 65%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걔들은 그 저기입니다. 일단 관으로 물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수원에서 관수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계량기가 다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들은 이제 회귀율이 얼마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농업용수는 이 개수로를 통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계측하기도 쉽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급량하고 이제 배수량을 분석하는 그 모식도를 이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저수지를 수원공으로 하는 회귀율을 산정하는 모니터링 개념들을 이렇게 지금 그렸는데요. 그럼 모니터링이 필요한 항목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 보면 대략 한 6가지로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유역하고 수해 구역 내의 강우량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 유역 내에 그 강우 관측소가 없는 것도 많고 또 정말 몇 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수지 유역 내에 나름대로의 어떤 강우량 관측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수지의 유입량하고 또 이렇게 여수토로 넘어가는 이제 원류량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용수 간선 시점의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나갈 때 물이 여기 딱 공급이 될 때 요 공급되는 지점에서의 공급량이 대단히 중요하겠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개거다 보니까 수위와 유속계를 설치를 해서 공급되는 유량을 우리가 좀 환산을 해보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분기수문을 통해서 공급되는 유량, 그러니까 여기로 가고 또 이렇게 갈 때 가는 물량을 좀 잘 알아보자. 그 다음에 수해구역 내의 증발량하고 침투량,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증발하고 침투되는 물량도 우리가 좀 계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유말로 빠져나가는 이 배수되는 데서의 이 물량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전체적인 물수지와 결국은 회귀율을 우리가 신뢰성 있는 값을 획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수장을 보면, 양수장은 주수원에서 이제 저수지에서 이제 양수장 요것만 이제 좀 바뀌었던 거고요. 그 나머지 여기서 그 나가는 그 분기수문이나 또는 이제 용수 간선으로 나가는 이 물량은 앞에 저수지에서 측정했던 그런 자료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취입보인데요. 요거는 이제 홍수통제소에서 이 취입보나 또는 여기 보면 요 양수장에서 취수되는 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취입보와 양수장은 법정 하천 내에서 취수가 되다 보니까 그 양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농업용수를 얼마 쓰느냐를 알아야 자기는 이제 허가권을 이제 이 신규 자원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000톤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이제 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역시도 여기서 얼마를 쓰는지가 정확지 않다 보니까는 그런 계측을 통해서 그 양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관심 있는 게 이제 양수장과 취입보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정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을 여기다 그려놔서 그렇지 실제 얘는 뭐 수해구역 내에도 이제 막 있습니다. 근데 일단 빼서 이제 여기다가 놓은 거고요. 그래서 관정으로부터 공급되는 또 그 시점부의 이제 공급량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역시 분기수문과 수해 구역 내의 증발량, 침투량, 그다음 배수를 통해서 배수되는 배수량,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천이 있으면 양수장과 그다음에 뭐 지입보, 그다음에 저수지에서 들어오는 공급되는 물량, 그다음에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량들이 다 모니터링이 되고 나면 얘를 쪼개서 이렇게 하나씩 봤던 거를 하나로 이렇게 이제 모아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검은 테두리가 표준 유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표준 유역에서의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외부로부터 나가고 외부로도 들어오고 저수지, 관정, 양수장, 지입보에서 쓰는 물이 하천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말단부에서의 수위관측소 지점, 뭐 없으면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요 말단부에서의 또 유량을 우리가 또 산정을 하면 이 표준 유역 단위별로 물의 순환에 대해서 이제 좀 신뢰성 있게끔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구성이 되면 굉장히 물 관리와 물 계획,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쓰고 있는 데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는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러한 체계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역 단위의 이제 회기율 산정이라고 해가지고 수온공별로 배수량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회기율이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역 단위의 회기율을 산정을 하면 이걸 다 모으면 전국 단위의 물수지 분석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측 장비를 좀 보면 요건 이제 그 재난연에서 그 지자체 저수지에다 제체에다가 설치한 그 관측기입니다. 여기 보면 저수지 수위하고 그 다음에 풍향 풍속계 뭐 일조계 그 다음에 우량계 여기 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자체의 저수지긴 한데 여수토에다가 이런 수위계를 좀 설치해서 원류되는 유량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좀 장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파 표면 유속계가 요게 요즘 또 장비가 좋아가지고 좀 아주 손바닥만한 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딱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요 센서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 수로에다가 요 수로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그 다음에 요 그 압력식 수위계를 넣어놓으면 수위하고 표면 유속을 구하면 나름 또 요 흘러가는 유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 부분에서 계거에서 그 유량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분기 수문이 있으면 이쪽 수문을 내려놓으면 이쪽 이 수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물은 공급은 안 되는데 수위는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뭘로 유량을 환산하면 수위 유량 곡선식으로 그 유량을 산정을 하거든요. 근데 물은 안 올라가고 수위는 올라가 있고 그러면 카운트 될 때는 계속 물이 공급된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이게 이제 또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실제 이 유속계가 여기 붙어 있어야 요게 한 세트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요게 또 이제 맹점이 뭔가 하면 이 수로의 수위별로 평균 유속 환산 계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연구를 좀 해보자라는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하천에서는 평균 유속 환산 계수가 0.85를 쓰는데 얘는 제가 나름대로 이때 한번 해보니까 그 수위가 예를 들어서 뭐 20cm다 그러면 환산 계수가 뭐 0.1대 그 다음에 수위가 한 0.7대다 그러면 환산 계수가 0.67대 뭐 이렇게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데이터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공급되는 물량을 좀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계측, 이건 양수장입니다. 양수장에서는 기존에 요렇게 그 양수량을 계산을 하는데 요런 식으로 좀 바꿔보자. 요거는 이제 농어촌공사의 한 2년 전에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증발량과 침투량은 하나의 계측 장비를 통해서 포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유역 단위라고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하면 말단부에 이런 식으로 이런 홍수기 때, 이건 편갈수기 때 유량 측정을 통해서 말단부에 물이 얼마만큼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결론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계측도 중요하지만 용수 체계도를 먼저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수 체계도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작년부터 해서 지금도 계속 이 용수 체계도를 계속 시스템에 이제 해서 올려주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이거는 일단 한시름 덜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수해 면적을 또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요것도 요거 하면서 같이 하는 거라 요것도 한시름 놓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시름을 못 놓고 있는 게 이제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 불과 딱 10년 전 2012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이거 없었었어요. 솔직히 이걸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발을 떼야 되나 하는 단계인데 그래도 지금은 2024년까지 이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를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되고 나면 요거에 대한 매뉴얼, 그다음에 표준안,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요런 것들이 또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또 이제 또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농어촌공사만 물 관리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환경부, 결국은 농식품부 이렇게 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이 회기율과 관련된 회기수와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여러 부처에서 같이 활용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오늘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역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하천 회기율 산정 방안 임경재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원대교 임경재고요. 유역 특성을 고려한 회기율 산정 방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앞에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주목된 부분을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농업용수 외에 환경부 쪽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회기율 관련돼서 이렇게 세 개의 주제가 발표가 있는 건 제가 참석할 일이 처음인 것 같은데 앞에 분들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 다음에 그 맹승 교수님 모니터링 했던 부분들 그 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 35라는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여기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35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서 제가 이제 되게 궁금해갖고 이 30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계획에 사용됩니까? 해서 자꾸 찾다 보니까 이 논문을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왜곡 자료 등을 참조하여 35%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고 국내 자료를 보게 되면 신속과 지연회계 수량이 사실 이렇게 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35%가 회계하는 건지 뭐 80%가 회계하는 건지 해서 27에서 84, 30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뭐 이렇게 연구도 지금 농어촌공사 추진단에서도 계획하고 있고요. 맹승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실측 자료를 이용해서 계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텐데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비용적인 문제가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산정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환경부, 이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농업용수 여유수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과연 여유수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부에 계신 분 얘기로는 지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반영한 어떤 뭐 회기율을 갖다 자기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서로 이제 의견 조율을 하면서 이제 실측, 계측도 하고 평가도 하고 아마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는 봤을 때 하천 유지량 중에서 실제 가용한 수량이 얼마큼이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고시 내용을 보니까 2006년하고 2015년에 좀 개정이 돼서 하천 유지량 선정할 때 여러 가지 7개 항목을 보아서 그 중에서 최대값을 본 다음에 이 중에서 얼마만큼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하천 유지량 관련돼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중에서 7가지 중에서 최대값을 하천 유지량으로 이제 고시하고 있어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요게 지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고시된 거 보게 되면 이만큼 물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양은 이만큼. 예,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확보할 양은 이만큼.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한 어떤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 추진단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유역 특성을 고려한
아까 맹승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계측을 해가지고 나와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수계별에서 뭔가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부 계측 장비를 좀 반영해서 유역 특성을 고려한 회귀율이 얼마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산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어를 봤을 때 공급량 뭐 하고 그다음 회귀량, 뭐 배분 관리 용수 예전에 무효방류량 용어를 썼지만 하고 그다음에 지연 회귀 수량이라는 말도 쓰지만 지연 회귀 수는 땅속으로 공급량 중에서 침투된 양이거든요. 침투된 것 중에 실제 하천으로 얼마큼 나왔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하천 유지량을 산정할 때도 좀 필요해서 이런 용어를 해서 기존에 있는 방법 신속 회귀 수량, 무효방류량, 지연 회귀 수량 플러스 저희는 기저 회귀량 용어를 갖다 같이 좀 썼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지연 회귀 수량 중에서 땅속으로 침투된 것 중에서 하천으로 얼마큼 나오는지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고 저희도 사실 몰랐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냥 전체 하천 유량 중에서 기저 유량은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논에서 침투된 물이 하천으로 들어와서 그 전체적인 하천 유량 중에 회귀되는 유량 중에 또 시기별로 얼마큼인지 중요한데 그걸 몰랐었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유역별로 특성이 다르지만 40, 50, 60 또 이게 연도별로 틀리고요. 또는 본류 지류별로 다 틀리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지연 회귀량 플러스 기저 회귀량이라는 용어를 같이 들고 나온 거고요. 어쨌든 이런 그것을 하려면 어떤 평가 모형이 필요한데요. 해외 사례나 뭐 이런 걸 하고 해서 저희가 모델을 직접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논을 고려한 지표수, 지하수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하는 수량, 수질까지 했고요. 향후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게는 보여드리겠지만 생태계 건강성 지수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모델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3개 KN인데요.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랑 같이 해서 이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이렇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회귀율 관련돼서 저희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도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 만경강 유역에 대해서 회귀율 과제가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은 여기 광주, 담양호에 대해서도 회귀율 과제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1개 또는 2개 유역 수해 지역에 대해서 이런 과업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수계별로 정확한 어떤 그 회귀율을 갖다 제시하기 위해서 일단 대상 지역은 80개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뭔가 하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용어를 갖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는데 여기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속으로 침투된 물들 중에서 공급량 중에서 침투량을 산정하는 것은 지연 회귀 수량이라고 해서 산정을 할 것인데요. 그 중에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양한 유역 특성별로 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저 회귀량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수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수지 분석할 때 유입량도 상당히 중요하고 강수량 뭐 등등 해가지고 공급량 다 되는데 이런 부분들 저수지 유입량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내용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분모가 공급량이거든요. 그래서 저수지에서 공급되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근데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은 왜 여수토를 통해서 나가는 물들은 하천으로 가는데 고민을 안 할까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수지에서 유입되는 전체 물들 중에서 논에서 사용되는 부분을 빼고 난 나머지. 그래서 여수토도 원료되는 물들이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적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수토로 갖다 나가는 물들의 양도 한번 산정해 보고 그 다음에 공급된 것 중에서 이용되고 사용되는 양, 신속 회귀 수량, 무효 방류량 그러니까 논에서 또 침투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하천으로 나오는 기저 유량, 기저 회귀량 뭐 이런 부분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막대 그래프처럼 보시면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신속 회귀 수량만 하고 어떤 분은 지연 회귀 수량도 같이 하고 합쳐서 하게 되면 지역별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산정했을 때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면 따라서 회귀되는 양도 또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없고 그래서 27에서 84%라는 것이 과연 평균이 35인가? 뭐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아까 그 문헌을 좀 찾아봤던 거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는 회귀율 산정하는 방법 그대로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 회귀량, 무효 방류량, 그 다음에 지연 회귀 수량, 거기 플러스 저희가 말씀드린 침투된 것 중에서 기저 회귀량을 한번 산정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 같이 물수지 분석. 사실은 저수지에 유입되는 유량이 없어서 이 부분을 사실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럽게 모니터링을 8번 한 게 돼 있어서 모델 보정해서 저수지 유입량 대비 하천으로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 이제 2가지를 갖다 한번 해봤고요. 뭐 이런
포럼을 통해서 한번 이걸 같이 한번 논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 그 유역별로 4대강 수계별로 20개 총 80개 하고요. 그 다음에 30개는 검증용으로. 그래서 100여 개 지역에 대해서 이런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이거를 모델링을 통해서 여기서 회기 모형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든지 해서 어떤 모델을 통해 가지고 각 유역 특성을 입력하게 되면 회귀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면서 뭐 99% 맞는 모형을 못 만들죠. 아까 보였을 때 27에서 80인데 35는 아닌 것 같고 유역 특성을 반영했더니 수계별로 또는 수혜 지역별로 이런 정도의 회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값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총 110개 지역을 저희가 대상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역별로 15개는 모델을 만드는 학습 자료, 나머지 5개는 검증, 테스트하는 용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정을 했고요. 네, 공급량을 이제 산정하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자료가 있는데 공사에서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방법들 한번 두 가지 방법을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급량을 갖다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8번 정도 모니터링한 자료를 통해서 모델을 이렇게 보정했는데 저희가 할 때는 비가 많이 안 올 때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측 장비를 지금 설치해서 내년에는 아마 강우시 자료 나올 거겠지만 어쨌든 유입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수량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러리스에 보게 되면 저수지의 그 수위랑 수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수 이상이 됐을 때 값들도 있어서 물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공급량이 얼마인지를 산정했는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값이 4cm에서 5cm에서 수로는 요만한데 거기서 4cm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 용량을 봤더니 0.55cms. 그래서 최대 맥시멈 갈 수 있는 거는 0.55cm만큼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물수지 분석하는 부분에 다른 부분을 좀 변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흥업저수지의 내용적 곡선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실제 단면 원래 있던 설계 도면하고는 요게 지금 차이가 좀 나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한 7%? 7% 정도는 토사가 퇴적됐는지 내용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측량하는 오류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수지 내용적의 변화를 고려하고 물수지 분석을 하고 유입량을 산정하고 그리고 실제 수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요. 하다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에 없는, 왜냐면 거기 가동부가 있었는데 가동부가 올라가서요. 만수가 52cm나 올라가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가동부가 있었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을 해서 같이 고려해서 저수량의 변화가 유입량을 고려해서 뭔가 평가를 해봤더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입량 이만큼 되고 그 다음에 공급량 여기 있는 부분들이 여수토로 나가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잡았던 부분들은 저수지 유입되는 물들 중에서 여수토를 통해서 나가는 물들은 결국 밑에 있는 하류하천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하천 유지량과 어떤 뭐 얘기를 할 때 한 이 정도 저수지에 나가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데이터가 사실 없다 보니까 뭐 이게 분석에 대해 데이터 개수는 좀 틀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7, 8% 정도는 물이 여수로 나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한 6%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강수량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저수지 운영하고 공급되는 양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고려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회기 수량, 회기량 플러스 저수지 유입량들 중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의 양들 뭐 다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뭐 분석의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차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공급량 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 그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서 실측 자료 이런 거 좀 검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그냥 분석 기법에 의한 것이 참값하고는 살짝 차이 날 수 있지만 이것이 같이 데이터가 누적돼서 분석 기술이 정확해진다면 4대강 유역에 적합한 회귀율 산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증발산 산정하는 방법들은 기존에 했던 방법들 같이 하고 지금 이제 그 농지청에서 하고 있는 작물개수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하게끔 모델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침투량도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스프레드시트 엑셀로 저희가 해서 일단 평가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다 평가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개만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지표 배출률이 한 50 얼마, 지연의 수량이 19.6. 여기서 하천으로 나가는 것을 한 50%라 가정한다 그러면 한 63%, 65%또 회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저수지 용적보다는 상류 유역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클 수도 있지만 어딘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35%보다는 이런 특성을 고려한 회귀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해서요. 지금 이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80여 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모델을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게 되면 쓸 수 있는 것이 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 지역을 저희가 정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하나 하는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계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유역 특성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이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사에서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입력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회귀율이 연도별 또는 시기별로 어떻게 될지 좀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급량 대비 신속 또는 지연의 기수량 또 침투량에서 그 중에서 하천을 하는 기저회기량 이런 부분들을 리그레션 모형이나 머신러닝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한다 그러면 유역 특성을 반영한 어떤 회귀율 모형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맹순 교수님이 하시는 그 테스트베드 지역에 있는 실적 자료로 한다 그러면 보다 정확한 학습 데이터가 또 될 수 있으라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은 안 될 것 같고 아마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에서 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운영하는 지역에서도 이런 계측 자료들이 계속 된다 그러면 아마 검증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침투량 중에서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물들 중에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얼마큼 되는지는 저희가 따로 모델을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을 이용해서 하고요. 실제 지하수위도 저희가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의 변동성을 모델에 그 검증 자료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해서 이런 올라갔다 떨어지는 감수부. 왜냐면 논이 있는 지역을 딱 뭔가 모니터링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전체 산림해서 도시 지역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농경지가 포함돼서 전다 포함되는 그 전체 유역 중에서 농경지만에 침투된 것 중에서 얼마만큼 나온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별로 없고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 들어서 어디 다른 데 회의를 가다 보니까 페이지 미터를 설치하고 CPG 미터를 갖다 설치해서 하천에서 기저출이 나오든지 또는 그 하천에서 지하수로 가든지 그래서 요 루징 개인이 이득 손실 하천을 갖다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모형을 이용해서 그 유역 내에 어떤 지역은 이게 기저량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 나가는 부분, 이것이 복합적으로 유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달라지를 좀 평가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논도 보게 되면 요번에 저탄소 물 관리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도별로 물 관리하는 방법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평가하게 되면 어떤 영농 특성을 반영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나중에는 저희는 이런 회귀를 정보도 제공하지만 시기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나중에 하천 유지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름처럼 별로 문제도 안 될 것 같고요. 봄과 가을에 문제가 됐을 때 시기별 기여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같이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것저것 많은 내용을 썼지만 저희 생각에 이걸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최종이 아니라요. 농어촌사에서 지금 아마 올해부터일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그 유역에서 계측 장비를 많이 투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계측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검증을 해본다면 이제 누군가가 있을 때 농업뉴스 중에서 회귀율이 얼마큼이냐 할 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가 아닌 어떤 숫자를 갖다 검증할 수 있는 연구 이런 것이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세이브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또 토론을 위해서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이지워터 대표이신 이한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경북대학교 신용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강원대학교 김종건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인폼을 안 받고 있는데 한영환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발표를 듣고 이제 전반적인 회귀율에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계측과 모델에 의해서 회귀 수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정리해서 잘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발표를 듣고 나서 제가 느끼는 소감은 아직도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이게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다고 굉장히 복잡한 인자들을 갖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그 계측 유역을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또 다시 뭐 표준화하고 이런데 모델링하고 이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네 분 토론하시는 분 순서대로 저기 이한필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한 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티워터 이한필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굉장히 많은 이런 값진 자료들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농업용수 회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연간 수자원량이 337억 톤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 중에서 160억 톤, 약 47%가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아까 허건 부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아주 단순하게 35%로만 추정하더라도 총 수자원량의 17%에서 2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이 양이기 때문에 수자원이나 수질 측면에서 이 회계수의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농업용수 중에서 한 80% 이상이 지금 약 130억 톤 이상 연간 이 논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 나머지가 지금 밭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과거 농어촌공사에서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농업수리시설에서 한 101억 톤 정도, 그 중에서 이제 인공호가 67억 톤, 지하수가 한 15억 톤 정도여서 그 외에는 이제 하천 직접 이 취수를 함으로써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논 한 필지로 본다 그러면 이 관계하는 것이나 이 강수, 담수심, 강수량 이런 거에 따른 이 관계에 따라서 이 관계량도 결정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 논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본다면 증발산을 제외하면 결국엔 농지배수와 침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하천으로 회귀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용배수로 네트워크상에서 상당히 많은 재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런 논이나 밭에서 보면 작물 변수를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도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논에서는 비교적 작물이 좀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 이모작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밭에서는 이 작물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이 필지마다 유형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인데 특히 토양 조건에서 보면 과거 모니터링 할 때 제가 그 영동 지역에서 모니터링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관계를 해도 논의 담수심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토양들도 있었고요. 또 반면에 이제 담수호 지역의 논 같은 경우에는 이 염해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물을 흘리면서 이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인 관계와 배수 요소까지 따져본다면 이 인간이 추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필지 스케일에서는 상당히 과거부터 많은 연구들이 되어 왔고 또한 이 센싱 기술들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용배수로까지 고려해서 이 광역론 스케일로 스케일을 키워보면 이 용수 네트워크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아까 맹승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복잡한 그런 용수로와 배수로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이 유역에서 이 농지 배수의 이 수질 관계를 좀 추정하기 위해서 개성천이라는 곳에서 한번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봤는데 어디가 용수로고 어디가 배수로고 어디까지가 이 수해 구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결국에는 단순화할 변수에 대해서는 좀 단순화하고 이 유역 스케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역별로 이런 농업 회기 수량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모델링 기법들을 이용해서 변수는 단순화하고 이 회기 경로나 매체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유역 개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엔 이 유역마다 다르고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공급과 그리고 하천의 최종 이 배수되는 이 배수량의 자료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하천 회기를 고려하는 이상은 필지 규모에서 유역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유역 규모의 해석을 위해서는 이런 유역 스케일 또는 그 이상의 이 해석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 모델의 접근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와 함께 인과관계 해석이 가능한 모델이 적용되어야지만 이 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연중 다작되고 또 특히 기저회기 추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몇 개월에서 이 1, 2년 단위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소한 이 수년 단위 이상의 장기 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필지별 작물, 그리고 다작 여부, 담수심, 물고, 기후 요소 이런 변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니터링 항목들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특히 이 복잡한 용배수로 이 계통상에서 현실적으로 관측 가능한 것은 결국에는 공급과 지표 배수, 특히 지표를 통한 최종 하천 유입량 부분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또 최근 이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면 결국에는 정밀한 농업용수 순환 그리고 수자원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유역 단위로 계측하고 모델링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년 단위는 안 되고 수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 FAO에서 그 발표하고 있는 관계수로 운영 관리를 위한 그 매핑과 서비스라는 보고서에 보면 장기 권장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간 기준으로 수행된 물수지가 최소한 4, 5년은 해야 된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 기준에 보면 최소한 3년 이상 계측해서 그 자료를 갖고 기초자료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과제 1, 2년 해갖고 성과를 낸다? 그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신용철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의 신용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업용수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몇 가지 이제 세 분 발표자분들께서 미처 여기서 풀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첫 번째는 공급량 산정입니다. 회기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회기수가 이제 하천유로 유입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회기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공급량이 시점이거든요. 근데 공급량은 연도별로도 동일 저수지에서 다르고 내용적도 매년 다릅니다. 그럼 3,400개 이상을 관리하는 공사의 저수지가 지속적으로 정말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율 산정의 가장 첫 단계가 되는 공급량 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그 많은 저수지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관측 자료의 품질 관리입니다. 당연히 농업용수의 공급자이자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서 품질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3,400개 이상 저수지를 공사 자체의 노력만으로 그러면 충분한 만큼 퀄리티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사람 옆에 자동차 타고 가면서 빨리 따라오라고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가고 싶어서 사실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함께 고려해서 농업용수에서 남는 잉여수를 환경이나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잉여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농업용수, 회기수 이 관련된 부분들이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워낙에 이 저수지에서부터 수해적 말단부까지의 그 물순환 흐름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사실 한계 수혜지역에 대해서 관측할 때 비용과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한필 박사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처럼 모델링 기법으로 사실은 가는 것이 추후에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도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델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모니터링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모니터링을 할 때 거기에 관측값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델링을 우리가 모델링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고려를 한다면 모니터링 그 전략을 수립할 때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추후에 좀 더 활용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회귀율 혹은 회귀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농업용수의 특성상 사실은 저수지 시점부부터 수혜지역 말단부까지 용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배분관리 용수량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말단부까지 용수 자체가 도달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용수 자체는 어찌 하천으로 결과적으로는 유입되는 물이기 때문에 회기수뿐만 아니라 이 배분관리 용수를 사실은 함께 고려해서 하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이렇게 좀 파악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회기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급량이에요. 근데 물이 말단에까지 보내기 위한 배분 수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회기 수량이 여유 수량인 걸로 착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회기 수량을 보내지 않는다면 영농급수도 불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로를 설치할 때 농경지에서 필요한 최대량을 기준으로 수로 단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수로 단면에 수심을 채우지 않으면 물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농업인들은 밤에 작업 안 해요. 근데 그렇다고 밤에 물을 안 보낸다? 물이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은 계속 보내야 됩니다. 단면은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지. 현재 본답기 용수량하고 썰의 용수량이라고 가장 피크 용수량이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논바닥에 물을 담수할 때 이 벼가 막 자랄 때 0.0018 m³/s/헥타 정도 들어가는데 이 썰해질 할 때는 0.018 그리고 10배 물을 더 많이 줘요. 그 10배 더 많이 보내게끔 수로 다면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10분의 1로 물을 보낸다? 물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회기수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기수량은 낭비수량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용, 관리, 배분 수량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원공에서 그 회기수량을 딱 잘라버리고 나머지 그 65%만 보내겠다? 아마 그 영농급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저수지에서 봄철에 이제 통수 씨를 갈 때 시범 통수를 해요. 그래갖고 물이 가나 안 가나 해갖고 이제 쓰레기가 있는 거 치우고 퇴적한 거 다 치울 때 그 수로 단면에 70%를 보냅니다. 왜? 그 이하로 가면 물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70%를 가고 이제 수로를 다 청소한 다음에 본 통수할 때 제대로 물을 보내요. 근데 그렇게 수심을 채워야 물이 가는 수로에다가 지금 65%를 보낸다고 하면 아마 물이 안 갈 겁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농업용수의 회기수량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러니까 용수 공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거지 무효 방류량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좀 목소리가 컸는데, 다음에는 저 김종견 교수님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한영한 박사님 먼저 토론을 하고 김종근 교수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연구원 한영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세 분의 발표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농업용수의 회기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많이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 분의 발표를 들으니 굉장히 우리가 전체적인 수자원의 이용 측면 그리고 계획 측면에서도 이게 회기율의 고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수자원 계획을 할 때 이 농업연수의 그 사용량이 실제 사용량보다는 그 순물 소모량이 65%가 반영이 되고 사실은 그 회기율 35%는 어떻게 보면 유출량으로 돼서 사용 가능한 수량으로 잡히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잘못 고려되고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놀라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기율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런 회기율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새삼 느끼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다들 이 회기율 산정에 어려움을 말씀 주셨듯이 저 역시도 이 회기율을 산정에 있어서 어떤 정답은 없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이 회기율을 산정하는 데서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해서 가능한 어떤 참값으로 점점 다가가는 그런 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회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하로 침투되고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어느 지역에서 혹은 어떤 하천으로 다시 유출돼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파악이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수 유역을 갖다가 뭐 지표수 유역처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계략적으로 지표수 유역과 동일한 형태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지하수를 또 사용하는 우리가 이용하는 문제도 있고 고려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명확하게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모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경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모델링을 수행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조금 더 신뢰성이 높게 우리가 사용할 만한 그런 값들을 좀 이렇게 도출을 해 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노력이 당연히 계속돼야 되고 장기적으로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결과값에 굉장히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주셔서 이런 어떤 결과값을 내주시고 이런 범위가 났다 이제 연구한 결과를 내주실 때 여러 복잡한 상황들도 좋지만 나중에 실용성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간략한 제안도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거기서 뭐 토양의 종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또 심도가 어떻고 이런 것을 다양하게 나중에 활용할 때도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그 활용성을 넓은 범주에서 활용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들면 전체 유역 대비 논의 면적 비율이 얼마, 밭의 면적 비율이 얼마 그런 농경지의 비율이 차지하면 이 정도 비율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부분에서 어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값도 함께 곁들여 주시면 더 좋게 좋은 결과가 넓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회기율이라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정확한 값을 찾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더 정확한 값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이건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서로 막 약속을 만들고 그 범위값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원도에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제가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도 이제 오염 물질의 유출량을 따질 때 예를 들면 지역마다 여기가 토지냐 산림이 많냐 아니면 도시 지역이 많냐에 따라서 비청 오염 유출량이 유출률이 다 달라지는데 근데 약속을 하는 것이 그냥 그렇습니다. 뭐 저수기엔 15%가 될 것이다. 평수기엔 50%가 될 것이다. 이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단서 조건에는 이게 그 다른 유출률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 지역에서 비점오염원 모니터링에서 더 정확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는 두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그것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시간적 문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것들을 모니터링해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불확실한 뭐 저수기 15%, 평수기 50%란 그런 허황된 값을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고려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값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회수율 쪽은 잘 모르지만 회계율 쪽은 많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지만 아까 첫 번째 허건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셨나요? 그래서 지금 농협용수의 문제가 회계율을 정확히 평가 못하는 것도 지금 뭐 현재는 개수로 형태인데 점점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스마트 그리드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 적용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일제 필요한 부분만큼은 점점점 개수로 쪽에서 관수로 쪽으로 좀 변경하는 단계적으로 그 접근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경비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가능한 부분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수리수문보다는 이제 환경 쪽에서 많은 접근을 하는 그런 환경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쪽에 하나만 부탁드리면은 저희도 뭐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해서 많이 이제 여러 현장들을 방문하다 보면 조금 하나가 안타까운 게 아까 임경재 교수님이 여수로의 원유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환경적인 쪽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그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시기 그리고 이제 강우가 오는 시기에는 그 여수로에서 저수지에서 원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바로 그 저수지 직하류에 있는 그 하천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수지 수위가 좀 약간 낮아지게 되는 시기 그리고 농업용수가 많이 그 사용이 되는 시기에는 그 원유량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 직하류 하천 생태계 유량이 아예 없어서 그 건천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농업용 저수지라는 그 목적 자체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겠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그 아래 하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하천 방류량은 좀 그 큰 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량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35% 논란도 이야기하셨고 뭐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값을 도출을 기대하시는 말씀도 하셨고 관수로 얘기도 하셨는데 그 35%에서 아마 임경진 교수님도 그런데 아마 그 근거를 잘 못 찾으신 모양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 농업용수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실무자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유가 있어서 1년에 57개, 8개 저수지를 설계를 했어요. 그때 모여 앉아갖고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고민인 게 강원도 지역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전라남도 도서 지역 이런 데는 유역이 부족해갖고 물이 부족해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화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용수 공급해서 폐수로 나오고 있는 회기율을 다시 퍼서 쓰는 거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농식품부 일본에 있는 그 설계 기준 이런 걸 체크해갖고 우리가 이게 천차만별로 표준화가 안 되는데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35% 정도를 회기율로 봐주면 이수 안전도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서 농업용수 회기율은 35%로 보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끼리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문헌 어디서 찾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화면을 하나 띄워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허건 박사님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과거에 그 회기율을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25%부터 시작해서 84%까지 이게 119페이지 하단에 그 발표 자료가 있는데 아마 교수님들이 계측하거나 모델링 해도 이런 결과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 이게 천차만별 편차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강원지역본부장을 하면서 체크를 해봤어요. 강원도 우리 신뢰할 만한 저수지
그 계측기가 있는 저수지의 공급량 체크를 해봤습니다. 강원도의 평균 공급량이 연간 공급량이 1540mm입니다. 아마 논에서 소비 수량이 한 400mm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관리 배분 수량까지 합친다고 하더라도 한 800mm에서 지금 뭐 경지정리 기계화 영농 막 한다 그래도 한 1000mm, 1100mm 될 겁니다. 그게 연간 논에서 쓰는 소비 수량인데 강원도는 1540mm예요. 왜 그럴까요? 강원도는 유역 배율이 7배가 넘습니다. 저수지의 유역에서 물이 항상 철철 넘어가고 물이 넘쳐요. 그러면 우리 수리시설 관리원들이 수로에 문을 열었어요. 그걸 왜 닫습니까? 가서 열고 닫고 하면 다 일인데. 그러니까 관계 기간 중에는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열고 닫고 하는 순간에 아마 그 밑에 농민들이 낮에들은 낮에 작업하려고 할 거니까 주말에 또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직원들은 주말에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일하지 또 야간에 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시차를 맞춰갖고 이 도달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요 필지에 언제 보내고 요 필지에 얼마 보내고 이거 맞추려고 아마 전문가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농민들이 필요할 때 물을 쓰려면 수로에 항상 물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거를 제한하겠다? 그러면 아마 거기 시설하고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누군가 가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품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아무튼 35%는 그렇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저쪽 나주호 같은 이건 틀려요. 거기는 뭐 20%, 15%막 이렇습니다. 회기율이 계속 재이용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모델링하고 계측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쌈박하게 몇 퍼센트 딱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해마다 틀려요. 가뭄이 들면요. 전남적 영산강 유역은 농경지가 많아갖고 물을 아껴 씁니다. 공급량이 줄어요. 금강 유역은 물이 풍부하니까 더 많이 줍니다. 왜?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공급하는 패턴도 달라요. 똑같은 가뭄이 들어서 이 활동하는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일률적인 룰로다 딱 정하는 건 어려울 거고 유역별로 물수지를 통해서 각 유역에 맞는 시기별 특성을 만들어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김정권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네, 강원대학교 김정권입니다. 네, 오늘 세 번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통합물 관리가 시행이 되고 이후부터 이제 농업용수 회기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하청수 이제 사용 허가 제도와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난 수십 년간 한번 살펴보면 농업용수는 주로 뭐 앞에 허경 보좌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수 목적으로 많이 물 관리가 되어 있다 보니 이런 통합 물 관리 이후에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수뿐만 아니라 뭐 치수나 이제 친수 목적으로 이제 역할 재규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들이 바로 이제 하천 유지 유량이라든지 이제 환경 생태 유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농업용수의 이제 회기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이제 관련 연구 사업으로 이제 임경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경강과 이제 영산강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환경부에서도 회기수 관련 이제 연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농업용수에 대한 회계율 산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5%는 다들 한계가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량화 연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허건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용수가 18년도에 154억 톤, 이제 전체 63%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양이 이제 얼마나 사용이 되고 하천으로 얼마나 이제 회계가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35%로 이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앞서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마다 이제 다 다르게 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농업용수의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특수성을 반영한 회기율이라든지 이걸 통한 이제 하천 유지율량의 이제 기여도 평가가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정량화를 위해서는 이제 물순환 전주기 과정에 대한 이제 정밀한 계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시영철 교수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러한 계측하고 나서도 품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기존에 이런 뭐 회계율 연구가 전혀 진행이 되었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제 진행이 되었던 그런 회계율 산정 연구도 한번 살펴보면 앞서 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범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어떤 연구는 필지 단위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뭐 구획 단위 또 수원공 단위 뭐 이렇게 다양한 단위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다 보니 또 그 범위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맹순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통합물 관리 관점에서는 이제 농업용수 회계율 제시를 위해서는 이제 들녘 단위라든지 용수구역 단위로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이제 과연 이러한 회계율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가 앞으로 기존에 이제 농림부에서 생각하는 회계율 범위라고 하면 용수가 공급이 되면 공급이 된 양에서 이제 회기되는 양을 이제 회기수라고 보고 있었는데 과연 통화물관리 시점에서 이런 회기되는 양을 과연 공급되는 양 플러스 아까 뭐 임경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수지 기존의 하천을 막고 만든 저수지에서 원료돼서 나오는 양도 과연 이제 하류 하천에서 어느 정도 기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한 회기율이 좀 산정되는 그 범위를 좀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섬진강유역에서 어느 한 연구를 한번 보면 댐 하류에 대한 하천 유지유량 산정을 할 때도 댐이 건설이 되기 전에 이제 자연유량 대비 이제 뭐 10년 갈수량 산정을 해서 하천 유지유량을 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농업용 저수지도 저수지를 기존의 하천을 가로막고 원료되는 양도 포함이 돼서 이게 하류 하천에 얼마나 기여가 되는지도 포함이 되어야만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이제 농림부와 환경부가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시기별로도 농업용수에 대한 회계율이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농업용수 특성상 사용량이 많은 시기가 있고요. 적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시기별로 과연 어떤 회계율을 접목할지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부가 생각하는 회계수, 농림부가 생각하는 회계수 이런 이해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용수의 특수성, 특이성을 좀 반영을 해서 서로 양자 간의 이해 당사자들이 좀 협의할 수 있는 논의와 이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여러 말씀 하셨는데 이게 결국 결과가 이런 통합물 관리 관점에서 서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 이 토론회 자체가 벌써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회기수 그게 그냥 무효방류량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닐 것이다. 아마 현장에 들여다보면 또 다른 모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기 전에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이나 뭐 토론하실 그런 분 있으면 신청 받겠습니다. 예. 우리 장 교수님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저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는 많이 배웠고요. 제가 뭐 일찍 오지는 못해서 마지막 발표만 조금 듣고 또 토론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농업용수 외에 큰 틀에서 뭐 우리 수자원에서 보면 농업용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인데 이제 수자원 하는 입장에서 농업용수를 바라보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수자원 입장에서 보면 전체 물관리에서 보면 농업용수는 하나의 블랙박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체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수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뭐 그래서 330억 층에서 60%부터 뭐 40%까지 나와요. 그럼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면 한 70억 톤 정도 되거든요. 70억 톤이면은 소양강 댐에 2개 반, 그러니까 우리 큰 소양강이나 충주댐이 한 2개,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변동성을 갖고 있는 것이 농업용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옛날에 수장기 계획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농업용수의 회기율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전체 물관리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농업용수의 지금 회기수에 얘기할 때 우리 박태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수가 뭐 65%, 35%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무효방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하고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다목적댐에서 댐 용수 공급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보면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 유지용수 이렇게 되는데 유지용수하고 농업용수가 완전히 별개로 분리해가지고 그게 관리용수로 이렇게 상용이 된다면 그건 턱없이 다른 생공용수가 너무너무 부족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농업용수하고 하천유지용수의 그 부분을 어떻게 규명을 지키고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혹은 거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물관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목적댐에서 용수 계약이라든지 수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기가 대단히 어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농업용수 부분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조금 명확해지면 우리나라 전체 물관리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는 하기가 어렵다. 왜?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든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임경규 교수님 발표하신 농업용수의 회기율을 지역별로 그래도 대강 러프하게나마 어느 정도나라고 하는 것이 지역별 농업용수 회기율이 좀 먼저 산정이 되고 모델링이 됐든 계량이 됐건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는 과금을 통한 그러니까 계량화를 통한 과금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계량화돼서 전체 농업용수와 그다음에 회기 수량과 전체 수자원 총량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는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용수가 먼저 정리가 돼요. 나머지 생공용수는 정확하게 계량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용수만큼은 계량화가 안 되고 그게 국가 물관리에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통합물관리 시대의 농업용수가 아마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농업용수에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자원을 전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수장기를 세우는 국가 수자원을 그 정책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이 농업용수 불확실성이 좀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아마 이 회기수나 공급량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아마 공학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우리 물 관리하는 운영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문을 열고 닫고 하면 아마 수량이 바뀔 거예요. 근데 현장은 최소 노력의 법칙이 적용되는 현장입니다. 그 물 관리를 열심히 해갖고 절약을 했다고 해서 현장 물 관리자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저기 허건 부장이 옆에 있는데 제가 숙제를 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통합물관리 과제 보면은 시설을 확대하고 관수로화하고 뭐 개보수를 하고 뭐 이렇게 전부 시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농업 분야가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서 농어촌 정비법으로 넘어와 있는데 농어촌 정비법 자체가 개발법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는 농업용수를 합리적으로 이용 배분하는 규정이 없어요. 시설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이런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 농업기반 시설 관리 규정은 있어요. 농업용수 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농업용수를 어떻게 관리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관습적으로 해왔듯이 농업용수 관리는 현장에서 분권적 자율관리,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본부도 모르고 본사도 몰라요. 그렇게 여태까지 끌어왔는데 현장에서는 농업인들 민원만 없으면 끝입니다. 물만 잘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와갖고 수량을 계층하고 수위를 계층하고 뭐 그러면 위에부터 법제도부터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 통합물관리 과제에
현장 물관리 실태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해서 그 운영 룰을 정하고 이런 과제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관수로와 누수율이 20%, 30% 똑같아요. 강원도 이 산간 지역의 수로를 관수로화 한다고 뭐 그 남는 물을 어디다 쓰려고요? 그 하천 유지수가 필요한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모든 농업용수를 관수로 한다? 그것도 답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관수로 하면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수로가 어디로 가 처박혔는지도 몰라요. 누수가 되면 그 처지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향상시킬까? 그러면 현장 마인드들은 다릅니다. 왜? 우리 역대 이래로 시설만 관리해왔어요. 흙 치우고 준설하고 풀 치우고 물 수로 뚫어보면 그걸 끝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량을 재래. 그러면 그 농업용수 수량이 얼마큼 중요한 건지를 인식할 수 있게끔 관리 규정에다 담고 관계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집행하고 그걸 평가하고 그걸 피드백해갖고 운영률을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앉아갖고 모델링하고 머리 계측하고 사람이 안 움직이는데 안 됩니다. 결국 사회 수문학 관점에서 현장은 어느 날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개보수가 돼갖고 수로가 뻥 뚫리고 경쟁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물이 안 왔어? 그럼 거기 뜯어 고쳐갖고 수로를 바꿉니다. 계측 자료가 항상 고정된 게 아니에요.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유협 단위로 가는 게 당연히 맞고, 그게 현장 실무자가 이게 농업용수 수리권, 그러니까 농업용수 이용 배분 권한도 거기 법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관리했을 때 농업인도 이득이 돼가고 우리 직원들도 이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인드. 그러면 그런 법 제도 개선부터 시작해갖고 그 시스템 업무 체계도 바꿔야 되고 현장의 교육 훈련 마인드업 이런 것까지 같이 가야지 이게 성공을 하지, 그냥 한쪽에만 회귀를 해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아직도 개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관리에 대한 규정도 없이 지침도 없이 그냥 관리 잘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너무 몰라요, 사실. 본사에 우리 농업용수 장기 계획을 세운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유지 관리가 시설 관리인 줄 알았어요. 용수 관리 굉장히 중요하네요. 현재 이게 우리 실정이라는 거를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아무튼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될 거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박사님. 아니요, 한 박사님 하실 말씀이 시간이 다 됐다고요. 또 우리 발표자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질문을 하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회기율 전문가도 아니고 수자원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맡고 있는 자리가 동아물관리 추진단의 물관리 기술 혁신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오늘 저희한테 이런 발제를 좀 해달라고 왔었을 때 이제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게 와서 할 이야기가 있겠나 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생각 못했던 이야기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희가 또 저희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또 일반 수자원 쪽에서는 또 혹시 또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 서로 소통하게 되는 그런 장면에서 참 의미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가 또 가서 받아가지고 잘 정리하고 현장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소리를 내갖고 떠드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이걸로 발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